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3월과 4월 7주 동안 독감 등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13,2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배를 넘었습니다. 바이러스 종류로는 리노바이러스가 가장 많았고 아데노바이러스가 뒤를 이었는데 입원 환자의 대부분이 6세 이하 영유아였습니다. 국내 엠폭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42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거의 대부분이 국내 감염이어서 바이러스가 이미 퍼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감염병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달 초 해수면의 평균 온도가 섭씨 21.1도를 기록하며 과거 가장 높았던 2016년 3월의 최고 기록 21도를 갈아치웠습니다. 전 세계 바다 온도는 지난달부터 고온 현상을 지속하고 있는데 과학계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핵심 광물 분야의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전체 핵심 광물 80% 이상이 중국에서 가공돼 공급망이 무기화될 위험에 처했다는 판단인데 추가 조치가 이행되면 우리 업계 영향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축제인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이번 일요일까지 대전에서 열립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과 연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누리호와 인공태양 모형 등 주요 연구성과 전시와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과학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2명 추가돼 누적 42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7일 국내 41번째와 42번째 엠폭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환자 모두 내국인이고 거주지는 각각 경기와 인천입니다. 이들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고 국내에서 위험에 노출된 이력이 확인돼 국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신규 환자의 주요 증상은 발진, 발열 등이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질병청은 전했습니다. 질병청은 엠폭스는 현 방역 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검사를 받아달라며 모르는 사람들과의 질적 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나필락시스, 즉 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 알레르기 반응 위험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하루 안에 아나필락시스 발생 위험도가 3.15로 유의미한 위험 증가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차수와 백신 종류, 나이, 성별 등 소그룹 분석과 위험 발생 구간을 변경한 민감도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위험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연구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1차와 2차 접종 후 동일 이상 사례로 신고한 신고율 상위 목록은 두통, 근육통, 어지러움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중단했던 외국인 환승객 무비자 입국 허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30일부터는 유럽 32개국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입국 비자를 갖고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제3국 통과 여객과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이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우리 정부의 환승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과 제주 단체 환승객, 일본 단체 비자를 가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가됩니다.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맞이한 올봄, 독감 등 여러 호흡기 질환이 함께 유행하면서 영유아를 중심으로 입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4월 셋째 주 전국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찾은 외래 환자 가운데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9.9명으로 5주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올봄 3, 4월 7주 동안 아데노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감염증과 독감으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13,2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대부분이 0세에서 6세 영유아였고 지난주 기준으로 호흡기 바이러스별 검출률을 보면 리노바이러스가 17.8%로 가장 많았고 아데노바이러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탄소 원자를 가속해 암세포를 정밀 타격하는 중입자 치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연세의료원은 60대 전립선암 2기 환자를 대상으로 1.2cm의 크기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12회에 걸쳐 중입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탄소 원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법으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탄소 원자를 암세포에 정밀 타격해 사멸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생물학적 효과가 X선보다 두세 배 우수한데도 암세포 이외 다른 정상 조직에 대한 영향은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치료 비용이 5,500만 원 정도로 비싼데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모두 환자가 부담한다는 점이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경찰의 눈을 피해 필로폰을 거래하고 투약해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온라인 SNS를 통한 마약 거래에 집중하는 사이 대면 거래만 하는 역발상으로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현관문 잠금을 푼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꿈에도 모른 채 자고 있던 피의자는 속수무책으로 체포됩니다. 향정 혐의가 있고 변호인도 선임할 수가 있고 변명할 기회도 있습니다.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까지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입니다. 경찰은 A씨 등 마약사범 1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마약 수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노려 직접 만나서만 거래하는 역발상으로 경찰을 피했습니다. 검거된 일당은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골목에 차를 세우고 그 안에서 직접 만나 필로폰을 거래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무려 1년 넘는 기간 필로폰을 투약하고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몰래 숨어서 거래하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식의 거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래 숨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범죄 관련 정보를 저희가 얻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대면 거래도 이뤄지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망을 넓힐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마약 중독을 끊기 위해 자진해서 재활센터에 입소해 중독 치료를 받는 2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유혹에 빠지기도 쉬운데 중독 치료를 받으려 해도 여건이 마땅치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최근 마약을 접하는 젊은 층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경찰에 붙잡힌 마약류 사범은 53% 정도 늘었는데 이 가운데 10대와 20대는 모두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마약을 접하게 됐는지 그리고 끊어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20대 중독 치료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약물 중독 재활센터. 중독자 15명이 1년 가까이 함께 살며 심리상담 등을 통해 마약 중독을 치료받는데 절반이 넘는 8명이 20대 청년들입니다. 처음 마약에 손을 댄 건 친구의 권유, 그리고 쾌락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하고 나자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막 기분도 이상하고 좀 무섭고 이런 기분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것도 2번, 3번 하게 되다 보니까 그걸 즐기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고 도저히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해 여름 처음 마약에 손을 대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모아둔 돈과 직장, 가족과의 믿음까지 잃었습니다. 이제 안 걸리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막상 딱 보니까 저는 직장에서 잘려 있었고 모아뒀던 돈도 없고 빚만 생기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저를 되게 무서워하고. 그런데 중고물품 거래하듯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서 유혹을 뿌리치기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 사는 뭐 중고로 판매글이 올라오면 그냥 뭐 사는 거 마냥 그 정도로 그냥 쉬운 것 같아요. 보면은 텔레그램 어플로 그냥 뭐 약 구한다 하면은 그냥 솔직히 뭐 바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약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어도 이번엔 제대로 된 치료에 돌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중독 치료 전문 병원에 들어가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약을 해서 상담을 갔었는데 거기는 너무 중독 전문이 아니니까는 그냥 약만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냥 뭐 수면제나 이런 거. 별 다른 도움을 못 받아서. 지난해 마약류 투약 혐의로 9천여 명이 검거된 가운데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중독자는 721명에 불과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중독치료 전문 병원은 전국에 단 2곳뿐입니다. 뇌 질환을 앓고 있는 어떤 아픈 환자로 생각하고
회복시켜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독성이 높은 만큼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40%에 육박합니다. 결국 단속과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힘써서 이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데 마약 범죄 근절에 열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전 세계 바다 온도가 한 달 넘게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후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이 공개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초 해수면의 평균 온도는 섭씨 21.1도로 역대 가장 더웠던 2016년 3월의 최고 기록인 섭씨 21도를 뛰어넘었습니다. 가디언은 올해 바다 온도는 3월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 한 달 넘게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1981년 위성 등의 관측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계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포근한 날씨로 과일꽃이 열흘가량 빨리 피웠는데요. 하지만 이달 들어 영하권 꽃샘추위가 불쑥불쑥 찾아오면서 과일꽃이 얼어붙는 등 농가 곳곳에서 저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사과나무마다 하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쳐다보면 꽃에 생기가 없고 말라 비틀어가고 있습니다. 열매를 품는 씨방마저 마치 불에 탄 듯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달 초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사과나무가 냉해를 입은 겁니다. 3,900제곱미터 크기의 과수원에 심어진 사과나무 가운데 저온 피해를 본 나무는 60%, 냉해를 피해간 나무도 제대로 열매가 달릴지 예측할 수 없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농민들 지금 한참 사과밭에서 일해야 될 때인데 근데 저희들도 이제 살아남는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 아직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다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들어 충북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일수는 8일. 이 때문에 과수의 꽃눈이 말라 죽고 밭작물 모종이 얼어 죽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북에서만 과수와 농작물 등 1,300여 농가에서 640헥타르가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이달 중순 경북 북부와 동부 지역 등에는 우박이 쏟아져 과수 가지와 잎 등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처럼 농가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각 지자체는 복구비 지원을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농협도 피해 농가들의 과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처 확대는 물론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작물 재해보험을 저희가 가입 권유를 하면서 그 가입하신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입을 못하신 농가들은 또 저희도 매년 홍보해서 더 가입. 충청북도는 다음 달 초까지 농작물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다음 달 중순부터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예정대로 올해 봄이나 여름쯤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가 내년 2월 이후 가득 차게 되지만 오염수 해양 방류는 예정대로 올해 봄이나 여름쯤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니시무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 올해 봄부터 여름 무렵이라고 밝힌 정부 일정에 맞게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오염수 해양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공사 진행 상황 등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restart EMS. We need fire here immediately. 한때 원숭이 두창으로 불렸던 엠폭스의 국내 발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체 감염자가 소수지만 행여나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엠폭스에 대한 우려와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손영 전 가톨릭 의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엠폭스 환자가 최근 꾸준히 늘어서 42명이 됐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42명이라는 문제보다도 오늘 8명이 신규로 확진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 한 명은 일본 여행력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3월까지 5명의 환자는 전부 해외 유입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4월 달에 37명이 신규로 확진됐는데 4명을 제외하고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국내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진행된다면은 우리가 그 숨은 감염자를 다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을 합니다만은 사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00명이 넘어서 최고였었는데 네. 지금 42명이라는 이 숫자가 지금 우리 이 유행 추세대로 간다면은 일본을 넘어서 좀 더 많은 인구 비례로 따지면 좀 더 많은 환자 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우려되는 부분이죠. 예. 그 매일 국내 감염으로 거의 한두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6번째 환자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일본 여행력이 있는 분 빼고는 모두 지금 국내 감염입니다. 이미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퍼진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뭐 넓게 퍼졌다기보다 이제 특정 고위험군 환자들 위주로 확산되는 것인데 네. 지금의 환자 수 자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은 감염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주로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밀 역학조사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집중과 선택을 해서 방역당국에서 이 확산을 잘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바로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가족 같은 경우에는 밀접하게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확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염병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비말 감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극히 제한적이고요. 사실은 감염 경로라는 것은 증상이 있는 환자와 밀접 접촉을 했을 때 감염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부분의 성접촉에 의해서 전파를 시키는데 이 동성애자의 양성 파트너, 즉 양성으로 있을 경우에는 이성 파트너인 경우에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 간에 있어서는 침구라든지 의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간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임신부라든지 가족 중에서 임신부라든지 어린아이들이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경우 사실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엠폭스라는 질병이 어떤 병인지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또 사망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엠폭스 그러면은 딱 오지는 않고 원숭이 두창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서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원래 원숭이에 있는 천연두라는 그 병이었던 것이 두창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의 천연두와 다르게 원숭이 동물에 있는 그 두창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사람에 있어서의 치명률은 천연두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높은 치명률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4월 중순까지 전 세계적으로 8만 7천 명 정도 감염되었는데 120명 정도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치명률 자체는 극히 낮지만 실제로 이 질병인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 약화 환자들인 경우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 있어서는 HIV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망할 가능성들이 높은 편이고 일반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그 유행 양상하고 지금 최근에 와서의 유럽이나 미국 또는 이
그래서 그런 선진국들에서의 감염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는 치명률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감염되는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방역 당국에서는 악수나 포옹 정도로는 감염되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접촉이 되면 감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일상적인 접촉, 같이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환자의 피부 병변을 직접 접촉하고 그것이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감염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실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가 있죠.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말 감염이긴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기 감염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떤 일정한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감염이 될 수가 있지만 실제 이 엠폭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같이 포옹을 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한다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감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예. 실제로 감염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감염이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 있어서 많이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익명의 그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반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과 깊은 접촉을 하지는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고 특히 손 씻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잘못해서 내 손에 접촉이 됐다 할지라도 내 몸 안으로 감염이 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손 씻기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밀접 접촉, 일단은 좀 피부가 접촉하거나 그래야만 감염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더구나 이 같은데요. 엠폭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피부 병변으로부터 감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감염이 되면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이것은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데 테코비리마트라고 물론 항바이러스제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항바이러스제를 계속 처방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2, 3주 이내에 증상이 완화되고 없어지면서 예후는 좋기 때문에 실제 이 항바이러스제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대증 치료를 통해서 괴로움을 없애주고 통증을 없애주고 그것이 우리 몸의 면역이 그것을 완치하는 데까지 기다리는 그런 수순을 걷게 되는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수두와 많이 비슷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 얼마나 빨리 찾아내서 잘 치료를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환자들을 빨리 찾아냄으로 해서 지역사회 감염을 좀 더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내가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 그 감염 당사자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이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감염 당사자라는 의미는 이미 감염이 확진된 경우인데요. 그거보다 그 전 단계로 일단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 발진이 생기고 좀 더 통증이 생기고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진단 검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야 주변에 이 전염을 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남성 동성애자라는 것을 특정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상을 밝히면서 진단 검사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검사를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접촉했던 특히 성접촉을 했던 사람들을 전부 확인함으로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고 그렇게 잘 찾아낼 수 있다면은 사실은 진네오스라는 백신 접종을 함으로 해서 예방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선제적으로 치료를 한 경우는 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방 접종, 즉 링 백시네이션이라고 그래갖고 포위 접종을 한다는 의미는 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미리 이 백시네이션을 함으로 해서 면역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좀 더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지금까지 성공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못하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제 낙인을 찍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접촉자라든지 혹은 확진자 본인 물론 확진자 본인은 격리 치료를 합니다만은 입원 치료를 합니다만은 그 이외에 밀접 접촉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능동 감시를 하지 격리 치료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성소수자에 대한 좀 인식 개선도 함께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엠폭스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고 코로나19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또 급증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계속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유행 상태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유행 상태는 뭐 12,000명 정도가 하루에 평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140명대고 사망자 수도 하루 평균 10명 이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지난 한 달 동안의 치명률도 0.06%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8로 1을 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추세는 뭐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의료 체제에 영향을 줄 만큼 유행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방역 규제 해제 조치가 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의 그 방역 해제 조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늦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뭐 네. 적절한 시기에 잘 해제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한 가지 남아 있는 것은 확진자의 일주일간의 자가격리만 남아 있는 예. 상황입니다. 네. 그 마지막 남은 격리 의무 다음 달에는 또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실제로 다음 달이면 아마 WHO가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아마 해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해제함과 동시에 우리도 일주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아마 권고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격리를 함으로 해서 좀 더 유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뭐 지금의 의무나 권고나 뭐 유행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의무는 해제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마도 곧 권고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마스크 관련, 그러니까 착용 의무는 해제됐는데 여전히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게 좋을까요? 그것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방역을 완화하게 되면은 감염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네. 어떤 사람한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고령층이라든지 면역 약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될 위험성은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내 환경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같은 데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득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독감이든 뭐 라이노바이러스든 어떤 증상이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일단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한 외출을 줄이면서 외출을 할 때에도 마스크 특히 보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 좋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엠폭스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모두 증상이 있으시다면 곧바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최대 과학축제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성황리에 개막해 이번 일요일까지 대전시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과학축제는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열리는 축제인데요. 도시 곳곳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시 한복판에 펼쳐진 카레이싱장. 관람객을 태운 자율주행차가 운전자 없이도 능숙하게 서킷을 누빕니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자율주행 전기버스도 누구든지 타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긴 했는데 약간 불안하게 해서 직접 타보니까 생동감 있고 아주 재밌었어요. 미니 드론을 직접 조종해보고 드론을 이용해 친구와 땅 따먹기 대결도 펼칩니다. VR 기기를 착용하고 가상현실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전투 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에선 만화 속 캐릭터나 SF 영화 속 인물로 분장한 코스튬 플레이가 펼쳐집니다. 푸드트럭은 물론 피크닉 공간까지 마련됐는데 저녁엔 야시장이 조성됩니다. 올해는 대대연구개발 특구 50주년과 연계해서 대전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공공과 민간 기업 등 여러 단체들이 협업해서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한국형 인공태양 모형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 36곳의 주요 성과도 전시됐습니다. 과학자와 함께 출연연을 방문해 생생한 연구 현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우주 탐사, 인공지능, 또 자율주행 등 최신 과학기술 성과를 체험하고 즐기며 미래 사회에 대해 과학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국내 유일 과학 채널 YTN 사이언스도 과학 앵커 체험 부스 등을 갖추고 캐릭터 올리와 베리가 어린이 친구들을 더욱 즐겁게 맞았습니다. 내일은 인공지능이 적용된 e스포츠 경기장에서 게임 대회도 진행됩니다. 최신 과학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고 과학자들과 긴밀하게 소통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세울 원전 3, 4호기를 건설하면서 설비 일부를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한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3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75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세울 3, 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 6차례에 걸쳐 배관, 덕트, 댐퍼 등 설비 일부를 원안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핵심 광물 분야의 유연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예고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받는 불이익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미 두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줄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 대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So I think it's a win-win. Most of the South Korean companies believe that there's somehow a U.S. effort to slow them down, prevent their growth, or anything like that. We'd like to see them grow.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다양한 넓은 이런 산업 생태계 구축에 또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어떤 도전과 혁신 의지를 한미가 이와 관련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핵심 광물 분야의 유연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의 IRA상 인센티브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The IRA produces a lot of incentives to generate more, but it is insufficient. We are going to have to take further steps to try to find ways to both smooth the markets and to get more minerals onto the market. 또 미국 내 모든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동맹국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한 미국은 지난달 세부 시행 규칙을 통해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강화해 이를 만족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대부분의 외국 업체의 전기차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해당국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경제산업성이 지난 2019년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하는 국가그룹에서 제외한 조치를 취소하고 다시 우대국으로 지정하는 것에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뒤 양국 정부는 지난 24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는 증가한 반면 설비 투자는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경기가 본격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은 한 달 전보다 35.1% 증가했습니다. 많이 늘어난 셈인데 이는 기저효과와 계약 일정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반도체 생산은 26.8% 감소했습니다. 반도체는 이번 달에는 35.1%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는
23년 1사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9.1% 감소하였고 또 동분기 대비는 33.8% 감소해서 아직은 부진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부품 생산이 늘면서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5.1% 증가했습니다. 또 금융보험과 부동산 등 서비스업 생산도 늘어 전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차량 연료와 가전제품 판매가 늘어 0.4%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2달 연속 증가했는데 방역 조치 추가 완화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승용차 판매 등이 늘며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는 선박 등 운송 장비 투자가 줄어 2.2%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그간의 하락 흐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낮은 수준이라며 경기가 본격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는 완만한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의 부진한 실물 경기 흐름에서 차츰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을 복병으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수출,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세제, 예산, 금융 지원과 규제 혁신 등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상반기 재정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수 활성화 대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둔화했습니다. 미국의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1%를 기록해 지난해 4분기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해 1.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의 성장률 2.6%보다 크게 낮은 것입니다. 지난해 4분기의 성장률 2.6%도 지난해 3분기의 성장률 3.2%를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연속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3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실현했지만 성장률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1.1%는 전문가들의 전망치 2.0%보다도 크게 낮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속에서도 올 1분기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원동력은 소비자들의 힘입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올해 1분기 3.7% 증가해 2021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올 1분기에 4.9% 상승해 지난해 4분기의 4.4%보다 오히려 상승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1분기 성장률 발표가 연준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이 우리 시간 다음 달 4일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5.25%로 높아집니다. 지난 25일 공식적으로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미국 경제가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된 가운데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4학년도부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정원이 30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푼 건데요. 이렇게 정원이 늘어난 건 23년 만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묶어놨던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을 2000년 이후 처음으로 풀었습니다. 첨단 분야 학과 정원을 1,800여 명 늘리면서 수도권 정원 확대도 허용한 겁니다. 서울대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지능형 반도체 등 4개 전공으로 구성된 첨단 융합학부를 신설해 당장 올해 고3 대입부터 신입생 218명을 더 받습니다.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와 연세대 인공지능학과 정원이 각각 56명과 24명씩 더 늘어나고 성균관대는 반도체 융합공학과와 에너지학과를,
이화여대는 융합전자 반도체 공학부를 신설해 각각 96명, 30명씩을 더 뽑습니다. 그 자연계열 전체 모집 규모가 5,000명이 조금 넘는데 그 5,000명 조금 넘는 인원의 5.6% 정도에 해당하고요. 이제 서연고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그 아래 대학들에 미치는 도미노 현상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첨단 인재 육성은 이주호 부총리가 취임 때부터 강조한 교육부의 제1과제입니다. 첨단 기술 확보와 글로벌 난제를 해결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 구조 조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오히려 수도권 대학 정원을 확대한 것이어서 정책 상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 대형 대학들은 첨단 응용, 실용학과 등 시류에 따른 인기와 외형적 수익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재편되어 학문 생태계는 교란될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 동결 감축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2027년까지 반도체 학사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목표치가 있다며 이후에도 첨단 분야 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문화 디지털 사업과 문화기술 연구 개발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는 현재 5,400억 원 예산 규모를 10% 이상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3년간 디지털 융복합 인재를 6만 6천 명 양성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한국어 말뭉치 10억 어절 등 디지털 문화자원 40만여 건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병극 제1차관 주제로 문화 디지털 신대륙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문화 디지털 혁신 기본계획 2025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1차 계획을 통해 국민의 디지털 문화 향유 경험이 75.5%에서 85%로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장벽을 해소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한강 주변에서 뱃놀이를 즐기던 모습을 묘사한 옛 그림이 보물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조선 중종 때 독서연구기구 독서당을 배경으로 한 관료들의 모임을 그린 독서당 개회도 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서당 개회도는 가로 72.4cm, 세로 187.2cm 크기의 비단에 그린 수묵채색화로 16세기 한강 주변의 풍경을 그린 실경산수화의 시원 양식을 유추할 수 있는 등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문화재청은 안성 청룡사 금동 관음보살 좌상과 이항복 해서 천자문과 수능 엄경의회 권 9에서 15 등 3건도 함께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내년 5월부터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뀝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1962년 제정된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말합니다. 재활을 지칭하는 느낌이 강한 문화재라는 말 대신 국제적으로 쓰이는 유산 개념을 사용해서 앞으로 문화재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꽃축제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축제 첫날부터 많은 관람객이 찾은 화려한 꽃의 향연은 5월 8일까지 펼쳐집니다. 최유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년) 만에 막이 오른 고양꽃 박람회.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대형 꽃토끼 조형물이 맞이합니다. 토끼가 들고 있는 알록달록한 꽃목걸이 앞은 어느새 치열한 포토존이 됐습니다. 사방 곳곳이 거울 조형물과 투명 미술품, 마치 꽃 천지에 온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가 납니다. 노부부와 친구들, 단체 관람객들까지 모두 이 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느라 여념없습니다. 4년 만에 지금 개최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날 또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꼭 이쁘게 많이 꾸며 놓으셨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기분도 좋고 어린이들이 놀기에도 좋습니다.
꽃으로 꾸며진 회전목마를 타고 정신없이 놀다 보면 입가에 절로 환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회전목마 유이 2번, 저랑 유이 둘 다 2번 탔는데 엄마 혼자 한 번 탔어요. 재밌었어요. 여기 있던 거 다 재밌었어요. 엄마랑 아이스크림도 먹었고 도넛도 먹었고 사진도 찍었고 그때 회전목마도 탔어요. 모두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약 3만 제곱미터 부지의 수놓인 꽃들은 모두 100만 송이가 넘습니다. 축제는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며 모두 50만 명이 방문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O nome que nós podemos divulgar é a LG e o seu ecossistema, né? Então hoje, por exemplo, esses embarques estão indo para os tollers, né? Para os processadores e refinadores da LG. A surpresa bacana é que nós teremos embarques não só do produto principal, como também dos rejeitos, né? O que vai nos transformar numa operação zero rejeito. (1700년) 이후 아시아 전역에서 아시아 코끼리가 살기에 적합한 서식지가 전체의 3분의 2에 가까운 330만 제곱킬로미터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UC 샌디에이고 연구진은 850년에서 2015년 아시아 지역의 토지 이용 자료를 토대로 아시아 코끼리 서식지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아시아 코끼리 서식지는 1700년 이전에는 수세기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시기는 남아시아에서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면서 토지 이용이 확대되고 농업이 강화된 때와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경남 분소에서 창립 21주년 기념식을 열고 국가전략기술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안전한 미래를 여는 주역이 되자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연구소 설립 기념 포상으로 단체 포상과 개인 포상 등 8개 부문의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독성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대전 본소와 정읍의 전북 분소와 진주의 경남 분소를 각각 두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캐나다 워털루 대학과 강소특구 AI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중심으로 공정과 제조 분야에서 AI 기술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 전국 14개 강소특구 기술 핵심기관,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제조 기반 AI 교육과 세미나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한국산업응용수학회는 수학과 인공지능 분야 연구와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수학과 인공지능 분야 신규 연구 주제 발굴과 공동 연구 수행 등의 연구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데이터 분석과 처리, 딥러닝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AI 수학의 저변 확대와 전문가 양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학을 더 가까이, 더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과학축제 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대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VR 기기 등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은 물론 누리호와 다누리 등 우주과학 분야 주요 성과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국내 유일 과학방송 저희 YTN 사이언스 부스에도 과학과 방송의 재미있는 체험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셔서 과학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